중간에 개발하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이게 생겨버린 거구나. 일본은 이대로 항공기 제작의 꿈을 포기한 겁니까? 현대차와의 콜라보도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얘네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건 좋아. 도대체 이거를 어디다 팔겠다라는 수요처를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입니까 그게? 100석 이하 제작기 시장의 20%를 충돌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북미 시장을 목표로 목표를 우리나라 잡았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리저널 제트 시장인 미국 시장. 거기 경쟁자가 또 없는 것도 아니고. 북미의 100석 이하의 리저널 제트 시장에서는 절대 강자가 두 곳이 있죠. 한 곳은 봄바르디어, 다른 한 곳은 엠브레어. 100석 이하 항공기 시장에는 거의 9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미쓰비시 스페이스젯이 도전을 한번 해보려는 걸 했던 거죠. 작년에 이제 프로젝트를 끝날 때 미쓰비시 중공업의 이즈미사와 세이지 사장이 이런 말을 해요. 여객기 개발을 위한 노하우가 부족했다. 글로벌 파트너로부터 협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한계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고, 승인을 위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했었는데 이것마저도 이제 어려웠다. 그러니까 더 이상 돈을 쏟아붓기 어렵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이들도 아는 것 같아. 이 기술을 개발해봐야 돈도 안 된다. 지금 그만두는 게 더 경제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았을까. 자체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협력사들과 함께 개발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부족했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말씀하셨던 승인이 어려웠다고 하는 건데, 스코프 클루스라고 해서 조종사 협회와 항공사들이 고용 보장 등의 이유로 여러 가지의 정책을 항공사를 통해서 제안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자회사에서 운용되는 항공기 기재를 제한을 둬요. 그러니까 대수랑 좌석수를 제한을 해버리는 거고. 좌석수도 제한이고, 100석 이하의 비행기는 76석 이상으로 개발이 되게 되면은 북미 시장에서는 팔 수가 없는 거예요. 팔 수가 없는 거구나. 재개발을 하기 위한 너무 많은 돈이 또 들어간다라고 얘기해서 생산성 문제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다 해서 2023년도에 최종 공식 발표를 한 거죠. 갑자기 궁금한 게, 스쿱 클루즈라는 게 언제 처음 생긴 겁니까? 각 항공사마다 다르게 설정이 되긴 했어요. 근데 보통 2012년도에 처음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거 중간에 개발하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이게 생겨버린 거구나. 2019년도에 이것을 완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돌아요. 우리도 항공기를 개발했으면 좋겠지만 뭐 내수의 문제, 기술력의 문제, 자원의 문제, 꼭 그거 해야 되냐? 비행기 없어서 우리가 못 뛰는 게 아니니까. 기술의 부족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단적인 예를 하나를 들면, 정말 최고 기술력을 가진 여객기 개발에 실패한 사례가 있어요. 물론 이제 최근은 아니지만 로키드 마틴이 여객기 개발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1970년대 트라이스타라고 당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애들을 다 집약을 해가지고 동체 뒤쪽에 엔진이 3개가 달려있는 여객기를 개발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이제 터보프롭에서 제트기를 넘어가는 시절이 되니까 이게 YS-11이랑 똑같은 거죠. 군용기 개발에 있던 기술력 다 갖다 때려 누워, 거기다가 엔진 최고 엔진 쓰자. 롤스로이스 신형 엔진을 갖다가 탑재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롤스로이스가 엔진 개발 과정 중에서 파산을 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파산한 건 아니지만 모든 기술력을 다 가지고 상업기를 개발했는데 그때 엔진 제작사가 파산을 해버리고, 안전장비 시스템도 군용처럼 뭔가 여러 개로 뭐 2개 달 거, 야 엔진도 3개인데 3개 달아. 조종사들이 처음 평가를 했을 때 이 트라이스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동안의 항공기가 그냥 자동차였다면 이거는 리무진이다 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로, 출시가 또 지연되니까 뭐 성과 자체가 없어서 결국은 로키드 마틴도 여객기 시장에서 단독 개발을 못하고 철수를 한 기억이 있거든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항공기 개발이. 공통된 이야기는 결국 기술 자립도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거대 자본과 거대 기술이 만나서 도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줄을 잡혀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는 특히 민항기 여객기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보잉과 에어버스가 만들었던 기종들을 인도하기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을 보여주는 건데, 보잉은 한 8년, 에어버스는 한 12년, 13년 정도 걸립니다. 개발 시작부터 고객 인도까지의 기간이 보잉은 5년, 에어버스도 한 5, 6년 정도입니다. 일본이 프로그램을 개시한 게 2008년, 개발한 거는 15년이면 7년이에요. 첫 비행부터 고객 인도까지 2년 안에 해결을 봐야 되는데, 일본은 무려 8년 동안이나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보여드렸던 자료는 오차가 분명히 존재할 텐데, 첫 비행 이후부터 상업 인증을 받고 첫 고객에게 인도를 하는 데까지의 시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을 보내지를 않는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C919 같은 경우에는요, 보잉 737이랑 A320을 이제 타겟으로 만든 건데, 얘네는요 더 빨라요. 얘네들도 15년 정도 걸렸지만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시부터 고객 인도까지 4년이에요. 미쓰비시 스페이스제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비행 이후부터 너무나 많은 시간의 소요가
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프로젝트 같아요. 일본은 이대로 항공기 제작의 꿈을 포기한 겁니까? 일본이 스페이스 제트를 공식적으로 취소를 했을 당시에 중국의 반응을 좀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했어요, 시작? 그때 중국의 한 언론 사설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미쯔비시 스페이스 제트의 실패가 중국이 일본의 항공 기술력을 넘었다는 증거는 아니다. 굉장히 객관적인. 와, 뭐 객관적인. 홍보래 웬일이야? 일본은 기본적으로 항공 기술력에 축적되어 있는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이미 투자가 돼 있는 나라라고 봐야 돼요. 프로젝트의 실패가 곧 항공 기술력의 척도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의 논지였어요. 일본 경제성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탈탄소화를 목적으로 수소 엔진을 장착한 여객기 개발에 투자하겠다. 그래서 2035년에 개발을 하겠다. 수소 항공기를. 수소 항공기를 또 개발한다고 했던 것도 이제 미쓰비시 프로젝트를 반면교사 삼아서 하겠다는 건가 보면은. 지금부터 10년간의 기간을 잡고 비용도 5배. 네, 1조엔을 실패했기 때문에 5조엔을 투자를 해서 단독 개발을 통한 개발 실패가 너무 리스크가 크다. 여러 개의 회사를 복수로 투입을 하겠다. 특이한 거는 항공기 제작사가 아니라 자동차 제작사를 개발에 투입하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5월에 한일 경제인 회의가 열려요. 그때 이제 많은 우리나라 리더들이 가서 할 얘기가 한일 간에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얘기를 해요. EU처럼 단일 시장으로 가야지만 된다. 일본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국이 경제적으로 한 번 더 붐업을 하려면 시장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도 주장을 하고 하는 것처럼 일본이랑 단일 시장으로 가자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수소 기술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기술력 갖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현대차. 현대차의 수소 기술은요 진짜 해외 볼보 제가 출장을 갔을 때도 야 너무 부럽다. 쟤네 수소 기술 수소차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들고 제일 많이 팔고 있잖아요. 현대차와의 콜라보도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근데 현대차는 정말 충분히 수소 분야에 있어서는 독보적입니다. 전 세계에서. 네. 내수 시장의 확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일본과 우리나라가 어떠한 하나의 시장으로서의 경제 공동체가 된다는 컨셉 자체는 뒤집어 말하면 한국이 내수 시장이 굉장히 작아서 저희도 얻을 것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여객기 개발의 어려움 중에 가장 큰 거를 항상 꼽는 게 시장성, 그러니까 판매 수처가 없는 건데 중국이 개발을 성공했다, 실패했다라는 평가는 이제 성적표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중국은 우린 내수 시장으로 그냥 다 해결해버리자. 제가 이제 중국과 일본이 부러웠던 부분은 이것을 실패하고 성공하고를 떠나서 그 사이에 축적되는 기술, 그들의 한계를 배우는 것도 어마어마한 교훈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이렇게 물음표 하나 찍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술사 우리 박성현 기자님 모시고 일본 여객기 개발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항공기를 개발하는 것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끝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축적되는 기술, 얻게 되는 경험들이 너무 부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우리도 이제 항공업계가 발전하려면 이 제작 분야에 좀 힘을 실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 여객기를 개발하자는 말은 아니고 항공기 관련된 제조업이 계속 앞으로 성장해 나가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비행은 항공업계를 응원합니다.